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대한민국에서 그라운드C라는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있고 정치 보수 무브먼트 이끌고 있는 김성원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제가 강사 활동을 시작하고 이제 만 8년째인데 제가 많은 곳을 다니고 강의도 해봤지만 가장 뜨거운 환영을 제가 지금 받은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강의 대한민국과 미국의 공동 사명이라는 강의 시작하기 전에 찰리 커크에 대해서 제가 잠깐 기도를 하고 묵념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찰리 커크와 미국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찰리 커크와 같은 영웅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찰리 커크를 통해서 많은 청년들을 깨워주심에 감사합니다. 미국뿐만 아니라 이 찰리 커크를 통해서 한국까지 깨워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는 우리가 그 하늘에 미랄되어 떨어진 찰리 커크처럼 스테반처럼 하나님 그의 순교를 우리의 것으로 만들고자 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제는 찰리 커크처럼 자유를 위해서 진실을 위해서 그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을 위해서 찰리 커크처럼 담대하게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미국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미국이 맡은 사명이 너무나 중대하오니 하나님 이때에 하나님의 이 타이밍에 하나님 이 기름 부음 받은 이 지도자 트럼프 대통령을 사용하여 주시고 바른 길로 미국과 자유 세계를 이끌어 줄 수 있도록 주님 이 정권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자리에 나와 있는 모든 우리 한인들과 우리 선배님들과 저희 모든 동료들이 주님께서 이 시대에 쓰는 일꾼들임을 굳게 믿사오니 하나님 한 사람 한 사람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것을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예. 오늘 제가 여기 도착해서 이 강사 명단을 쭉 봤습니다. 사진들을 쭉 봤는데 이분들이 대한민국의 지금 간판 자유의 전사들입니다. 그죠? 예. 우리 제가 존경하는 이천 교수님 반대한민국 실체에 대해서 책을 쓰시고 제가 그걸 보고 제가 눈을 뜬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천 교수님께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그 어떠한 제가 이제 청년 보수로 이런 사람으로 알려져 있지만은 어떤 청년도 홀로 설 수 없습니다. 우리 선배 세대가 길을 닦고 헌신하고 연구하시고 그 어깨 위에 저희가 서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저녁에 오시는 전학규 선생님, 그리고 내일 강의하시는 황교안 대표님, 그다음에 그 박주현 변호사님 모두 다 정말 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자유의 전사들인 줄로 믿습니다. 또한 제가 이렇게 쭉 보는데 자유의 전사들일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에서 지금 체포 대상 탑 5구나 이런 생각하게 됩니다. 아쉽게도 제가 1등은 아닌 것 같아요. 아직은 한 3등 정도인 것 같은데 조금 더 열심히 해서 지금 황교안 대표님께 향하는 이러한 책임감을 제가 짊어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실 거죠? 네. 지금 대한민국 상황이 녹록지 않습니다. 녹록지 않은데 많은 분들이 정말 이 눈물도 흘리시고 제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지금 윤 대통령 탄핵 이후와 대선 이후에 잠도 못 자고 불면증이 오고 입이 바짝바짝 마르고 우울증이 오고 그런 분들이 한국에 지금 정말 많이 계세요. 하지만 제 관점은 다릅니다. 제 관점은 미국과 한국이 새로운 시대를 열 때가 왔다입니다. 여러분 항상 이 새벽이 오기 전에가 가장 어둡습니다. 그러면 미국과 한국이 맡은 지금 공동의 사명이 뭐냐? 자유다, 민주주의다. 그 다음에 자유와 이 민주주의가 위협받고 있는데 우리가 이 위기를 벗어나고 전진할 때에 새로운 자유민주주의, 더 탁월한 자유민주주의, 그 다음에 이 통일한국까지도 올 줄로 굳게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 중국 공산당과 북한 이 100년 이상 전 세계를 괴롭히고 있는 공산주의자들이 여러분 아직도 저는 솔직히 말하면 냉전이 끝나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입장입니다. 냉전 이후에 많은 학자들이 공산주의는 망했다, 끝났다고 얘기했습니다. 하지만 중국 공산당과 북한은 교묘한 하이브리드 전쟁을 써서 자유세계를 잠들게 만들었고 선거 시스템에 개입을 했고 전 세계의 자유민주주의를 부정하고
중국 공산당식의 사회주의 일당 독재가 옳다라는 것을 퍼뜨리고 있는 신개념의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최전선에서 싸우는 위대한 국가가 누구냐? 대한민국입니다. 대한민국이 맡은 사명은 엄청납니다. 대한민국은 그냥 다른 나라 보고 도와주세요 이런 나라가 아니에요. 자유의 확장과 복음의 확장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최전선에서 싸우는 자유의 전사의 사명입니다, 여러분. 그 사명을 120년 전에 꿰뚫어 보고 당대 미국의 최고의 천재이자 엘리트 미국의 선교사들이 아펜젤로 선교사, 언더우드 선교사 그 미래를 본 거예요. 믿음의 눈으로 지금은 거지 같은 나라지만은 이 나라에 복음이 심겨지면은 이 백성들이 깨어날 것이고 자유에 대해서 눈을 뜰 것이고 전 세계에 복음을 전파하리라, 자유를 전파하리라. 그 진리에 눈을 뜨고 하나님의 미랄이 되어서 순교했던 겁니다. 이 자리에 이 미국에서 온 우리 한인 청년들 그리고 우리 선배 세대들, 이 선배님들 굉장히 많은데 특히 제가 이 방송을 보는 우리 청년들에게도 도전하기를 원합니다. 지금 미국과 대한민국이 공동의 위기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제도권 차원에서는 디펜스를 탁월하게 하고 있지만은 사실상 어떤 기층 정서, 문화, 어떠한 이 기독교에 대한 도전, 그다음 학교에서의 이 우리 다음 세대의 좌경화 이런 모든 것들을 종합해 봤을 때 한국과 미국은 지금 공동의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예배의 자유가 위기에 빠졌습니다. 조 바이든 때 최악의 위기까지 갔습니다. 대한민국도 문재인 때 그리고 지금 이재명 체제 안에서 굉장히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때에 청년들만 정신 똑바로 차리고 있다면, 각성을 한다면, 앞장서서 싸운다면 능히 이길 줄로 믿습니다. 실제적인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아펜젤로 선교사께서 조선 땅에 와서 배작등을 만드시고 여성 교육에 앞장서시고 전도를 하시고 병자들을 돌보고 그 다음에 가난하고 못 배운 청년들을 불러서 민주주의와 기독교를 가르쳤습니다. 그 교육기관이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배작당입니다. 배작당을 통해서 누가 탄생했죠? 이승만입니다. 당대의 최고의 천재 이승만이 아펜젤로 선교사와 인연을 맺고 민주주의를 배우고 그 다음에 그러한 아펜젤로 선교사 게일 선교사를 통해서 기독교를 받아들인 이승만 대통령이 대한민국의 국보가 되었습니다. 그 아펜젤로 선교사가 미국에서 정말 엘리트였거든요. 당시에 4개 국어가 가능한 청년이었습니다. 라틴어, 헬라어, 독일어, 영어가 가능한 청년이었습니다. 근데 그 청년이 당시에 최고의 선진 기술을 갖고 있었던 19세기의 미국, 전기와 엘리베이터와 자동차와 콘크리트 바닥이 깔렸던 그 미국을 버리고 조선을 선택했어요. 포장도로 높고요, 왕정이고요, 기독교 전파하다가는 사형될 수 있고요. 거기 왜 왔습니까? 오직 하나님의 사명을 받았기 때문에. 근데 아펜젤로 선교사가 조선 땅에 왔을 때 나이가 몇 살인 줄 아십니까? 27살입니다. 그 다음에 마틴 루터가 1517년에 비테부르크 성당에 카톨릭을 비판을 하고 참된 종교와 예배의 자유를 선포했을 때 그때 그의 나이는 34살이었습니다. 기독교 개신교의 역사를 활짝 열어젖힌 존 칼빈 기독교 강요라는 책을 씀으로써 개신교의 교리를 총집합시켰습니다. 그때 그의 나이 27살이었습니다. 스데반 선교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위해서 목숨 걸고 진리를 선포했습니다. 그가 순교했을 때 30대 중반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찰리 커크 미국의 복음화와 미국의 캠퍼스를 공격하는 급진 좌익 이데올로기에 맞서서 미국의 십자가의 복음을 지키고 미국인들의 이 진리를 지키기 위해서 순교한 찰리 커크 31살의 나이에 우리 곁을 떠났습니다. 제가 여기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전례 없는 위기에 빠졌을 때 우리가 낙담할 것이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에 미쳐있고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우리 청년들이 깨어난다면 이러한 위기를 능히 돌파할 수 있다는 겁니다. 제가 이 미국과 지금 미국에 와서 많은 중요한 인사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대한민국 여기 와서도 많은 청년들과 같이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상황을 있는 그대로 팩트에 기반해서 감정 다 빼고 읍소하는 감정 다 빼고 팩트에 기반해서 전달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워싱턴에서 저의 얘기를 들어준 많은 고마운 인사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반응은 너무나 놀랍다입니다. 어떤 의미로? 한국이 공산화가 되고 있구나. 그래서 제가 오늘 이 녹화가 되고 있고 생중계가 되고 또 이제 자막을 달아서 미국 사회도 알리고 우리 교민 사회도 알리기 위해서 제가 정확하게 한국이 지금 어떤 위기를 맞고 있고
미국도 같은 위기를 맞고 있고 이러한 것을 우리가 어떻게 헤쳐나갈 것인가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 자유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은 뭘까요? 구체성이 있습니다. 어떤 구체성이 있죠? 예배 자유를 지키는 그 자유를 말합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의 표현의 자유와 언론의 자유를 지킨다라는 그 자유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의 실질적 실존적 자유의 기둥인 경제적 소유의 자유를 지킨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정부의 간섭 없이 우리가 모일 수 있다라는 결사의 자유를 의미합니다. 이러한 이 자유 민주주의를 구성하는 요소들이 한꺼번에 뭉쳐졌을 때 비로소 자유민주주의를 살아 숨쉬고 하나님의 존엄한 형상을 닮은 인간은 그 안에서 자유롭게 살아 숨쉴 수 있고 하나님을 자유롭게 예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자유민주주의 귀합니까? 안 귀합니까? 우리의 목숨을 바칠 만하죠. 이 자유민주주의가 너무나 귀하기 때문에 이승만 대통령은 반세기 이상 나라를 잃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미국 국적을 선택하지 않고 한국인으로 남았습니다. 두 번째, 이 자유가 너무나 귀하기 때문에 178만 9천 명에 달하는 미군이 6.25 전쟁 때 파병되어서 한국을 위해서 싸웠습니다. 대한민국의 민간인을 포함한 국군 약 100만 명의 사상자가 나왔던 6.25 전쟁도 우리가 한 번도 가져보지 못했지만 이 자유민주주의를 우리가 이 멋진 체제를 미국과 같은 체제를 한 번이라도 소에는 넣는다면 내 목숨 하나 내놓을 수 있다. 그 청년들과 장교들과 장병들의 피해 입각해서 그 위에 자유 대한민국이 설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너무나 잘 살게 되었고 너무나 풍요로웠고 너무나 걱정이 없었습니다. 누군가가 이 나라를 해주겠지 그 안일함 속에서 지난 30년간 나라가 급전직하로 상황이 나빠졌고 작용화되었습니다. 최근 일어나는 일들을 제가 하나 둘씩 사실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제 파트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들어온 뉴스입니다. 여러분, LG전자 정말 유명한 회사죠. 미국에서도 유명하고 한국에서도 유명합니다. 그 LG전자에서 방금 어떤 발표를 했냐면은 LG전자에 속하는 모든 50대 이상의 직원들은 전부 다 해고된다. 방금 들어온 뉴스입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나라 경제는 중국의 저가 상품에 의해서 다 밀려나가고 있습니다. 내수 시장도 점유율이 다 뺏기고 있습니다. 세계 시장에서도 점유율이 다 뺏기고 있습니다. 여러분, LG전자만입니까? 아닙니다. 우리나라 박정희 대통령 덕분에 조선업을 전 세계 1위로 우수한 산업으로 만들었습니다. 이 조선업의 세계 점유율 우리가 1등이었습니다. 그러나 지난 3년간 중국의 선박의 점유율이 다 압도했습니다. 이제는 우리나라의 HMM이라고 하는 최대 규모의 해운 회사도 한국의 조선업의 수준을 맡기지 않고 중국 조선업의 수준을 맡기는 일이 3일 전에 있었습니다. 모든 것들이 다 뺏기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철강, 박태준 회장과 박정희 대통령의 작품이죠. 정말로 당시에 한 손에는 총을 들고 한 손에는 쟁기를 들면서 포항제철을 만들었습니다. 그 힘으로 철강을 통해서 자동차를 만들고 건설을 하고 선박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그 철강도 이제는 우리 평택항에 가면은 한국산 철강이 팔리지를 않아서 산처럼 쌓여 있어요. 중국산 저가 상품이 들어오는데 디펜스가 안 됩니다. 도저히 그 가격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과거에는 우리나라의 상품이 품질이 좋기 때문에 약간의 가격적인 부분에 있어서 좀 더 비싸더라도 중국 상품에 비해서 팔렸어요. 근데 이제는 그들이 품질도 더욱 좋습니다. 철강 고사 상태에 빠졌습니다. 전기차, 비아디 전기차가 들어와서 이제는 현대자동차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최근에는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우리 핸드폰 보면은 SKT 아니면 KT 아니면 LG 쓰죠, 그죠? 저도 KT를 쓰는데 KT를 쓰는 그 사용자들의 갑자기 문자가 와가지고 소액 결제가 되었습니다. 얼마? 보니까 50만 원입니다. 어떻게 된 일이냐? 주변에 어떤 인간이 가상의 기지국을 만들어서 다 털어간 겁니다. 인증번호까지도 다 스스로 발급받아서. 여러분, 이 사람은 누굴까요? 체포됐는데 중국인입니다. 이 중국인이 체포돼서 지금 무슨 말 했는지 아십니까? 내가 한 게 아니고 중국의 배후가 있다. 중국의 윗선이 있다. 실존적 위협 속에 있습니다. 얼마 전에는 한 중국인이 이 대한민국의 이재명이 무비자로 중국인들 다 들어오게 만들었죠. 미국의 방향과 정반대입니다. 그걸 결과로 수천 명, 수만 명씩 막 쏟아 들어옵니다. 범죄율이 치솟습니다. 제주도의 범죄율의 80%는 중국인들입니다. 그 다음에 어떤 한 중국인이 최근에는 한 한국 여성을 스토킹을 해서
내가 돈을 100만 원 줄 테니까 신고 있는 여성의 어떠한 신체의 옷을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다 실제적인 일입니다. 어제는 한 중국인이 술에 취해서 멀쩡히 거리에 서 있는 한국인들을 무차별로 3명을 폭행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지난 몇천 년간의 역사를 돌아보면은 일본과 전쟁을 많이 했습니까? 중국과 전쟁을 많이 했습니까? 중국입니다. 압도적으로 횟수가 많습니다. 병자호란, 그 다음에 보면 6.25 전쟁, 청일 전쟁 뭐 셀 수도 없습니다. 대한민국이 무너지고 있는 상황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두 번째로는 제일 심각한 것은 예배의 자유입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1948년 8월 15일에 대한민국을 건국하고 그 건국 정신을 선포하면서 이 대한민국의 헌법적 정신을 한 문장으로 요약을 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민주 정책의 요소는 개인의 근본적 자유를 보호하는 것이다. 그 펀더멘탈한 권리는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예배의 자유, 소유의 자유, 결사의 자유다. 그런데 최근에 미국에서도 유명한 김장환 목사님, 이용훈 목사님, 저는 개인적으로 그 두 분을 알지 못합니다. 한 번도 본 적이 없고, 다만 이거는 우리 모두의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목에 핏대를 높이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김장환 목사님과 이용훈 목사님에 대한 사택과 그 다음에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한국의 법률 체계를 보면은 피고인에 대해서 피의자에 대해서 제한적으로 압수수색을 할 수 있습니다, 절차상. 근데 이 두 분은요, 피의자가 아니에요. 이 사건의 참고인입니다, 여러분. 참고인. 근데 이 두 분은 소환 조사의 대상은 될 수 있어도 압수수색의 대상은 되지 못합니다. 근데 이 두 분의 공통점이 뭐냐면은 미국과 굉장히 가까운 분들이라는 거예요. 김장호 목사님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빌리그램 목사님의 통역가로 유명하고요. 한미재단의 대상을 최근에 받을 정도로 미국과 굉장히 가깝고요. 그 다음에 이용호 목사님 같은 경우에는 이분은 캐비넷 리셉션, 트럼프 대통령 당선되고 난 다음에 1월 17일에 있었던 장관 내각회의에 참석해서 마르코 루비오와 한미 동맹에 대해서 대화를 나눌 정도로 공화당과 굉장히 가까운 분입니다. 이게 우연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또 보면 손은보 목사님 최근에 구속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과거 대한민국에서 일어나지 않았던 일입니다. 6.25 전쟁 때 공산주의자들이 38선을 넘어서 대한민국을 점령했을 때 기독교인들을 숙청하고 잡아간 것 외에는 대한민국 역사상 이런 일은 없었습니다, 여러분. 손은보 목사님이 했던 발언이 뭡니까? 공개석상에서, 여러분 법률적으로 보면은 예배의 자리에서 발언하는 것은 공직선거법 위반이 아니다라는 해석이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그런데 발언은 이 후보를 지지한다 그거밖에 없어요. 유튜브에 다 있습니다. 증거 인멸할 것도 없어요. 그게 증거의 알파와 오메가입니다. 근데 이분에 대해서 말이죠, 부산 선관위가 고발을 했어요. 선관위가. 그 다음에 경찰이 검찰한테 이분에 대해서 구속이 필요하다라고 요청을 했어요. 구속영장 청구를. 그때 경찰이 무슨 논리를 내세웠냐면 죄질이 악하다. 죄질이 악하대요. 이 이재명 정권 하에서 경찰들이 미친 듯한 승진 경쟁에 미쳐서 공안처럼 활동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게 지금. 그래서 증거 인멸할 것도 없고 유튜브에 다 올라와 있는데, 그래서 이 사건을 두고 어떤 뭐 전후에 또 다른 범죄가 있거나 그런 사건이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손은보 목사님에 대해서 구속영장이 청구가 됐을 때만 하더라도 99%의 이제 법조인들은 저거는 절대로 기각될 거다 이렇게 봤어요. 근데 영장이 발부가 되었고 포숙주에 묵혀서 끌려갔어요, 목사님. 법원에서, 부산 법원에서 영장을 발부할 때 그 무슨 근거를 냈습니다. 도주의 우려가 있대요. 도주의 우려가. 손은보 목사님은 33년간 한 교회에서 목회를 하신 분이에요. 33년간 양들에 대한 책임감을 갖고 목회를 하신 분이 도망갈 우려가 있다고요? 그 판사는 과거에 종북 활동을 했었던 이러한 자들에게는 집행유예를 줬던 자입니다. 그 판사의 논리에 따르면은 대한민국을 전복시키려 했었던 사람보다 손은보 목사님이 더 위험하다는 논리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 대한민국의 사법부와 법조계가 완전히 지금 적화된 상태입니다, 여러분. 이 현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뉴트 깅리치 전 하원 의장이자 공화당의 전설이 한 달 전에도 이거에 대해서 경고를 했고, 그 다음에 어저께도 똑같은 경고를 했습니다. 대한민국이 지금 무서운 속도로 작용화가 되고 있는 것 같다. 트럼프 대통령도 여기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 있다입니다. 여러분, 저는 여기서 우리 이 교민사회와 그 다음에 제가 나중에 자막을 입힐 건데 여기 계신 제가 사랑하는 미국인들에게 강력하게 얘기합니다. 요구합니다. 미국은 지금 대한민국 상황에 집중해야 됩니다. 미국은 지금 대한민국을 눈여겨봐야 됩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이 공산화되잖아요. 지금 이재명은 장기 집권을 위해서 개헌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시죠? 대한민국은 대통령 연임이 불가돼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대한민국이 적화되면은 필리핀, 대만, 일본 다 쓰러집니다. 더 이상 대한민국의 적화가 되고 있는 상황은 미국에게 절대로 남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정말 제가 아까 만나 뵀는데 정말 이렇게 막 다양한 활동에서 다 활동하시더라고요. 의사도 계시고 교수님도 계시고 이제는 우리 교민 사회가 제가 그래도 희망을 보고 있는 게 뭐냐면은 한국에서도 사실 이렇게 의견이 맞는 분들을 찾기가 쉽지가 않아요. 근데 여기 왔는데 이렇게 수백 명이나 되고 방송을 보시는 수천 명이나 되시는 분들이 정말로 나라를 잃어버릴 것 같아서 절박하게 함께하고자 하는 의지를 보여주시더라고요. 저는 이런 분들이 나서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저희는 절대로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저희는 든든합니다.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감사합니다. 제가 존경하는 여기 교민사회 구성원들께서 한 발짝만 발을 띄어서 연락을 하고 알리고 한국 상황에 대해서 알리면은 저는 금방 워싱턴에서 한국 의제가 넘버원이 된다 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우리나라의 이 종교회장 이런 상황이고, 그다음에 파주 은종 참존교회, 파주 은종 참존교회가 있습니다. 이분은 설교 내용에서 계엄령에 대해서 옹호를 했다고 내란 선전죄로 고발됐어요. 여러분, 이 설교에 대해서 제약이 들어오게 되는 게 공산화의 시작입니다. 여러분 아시죠, 그죠? 다행히 이분에 대해서 지금 무혐의로 이제 끝났지만 마치 문화대혁명처럼 모택동에 딱 좌표 찍어서 쟤 죽여 이러면은 막 홍위병들이 달려가서 돌팔매질하고 그런 60년 전에 그런 문화대혁명처럼 지금도 이재명이 딱 좌표를 찍거나 경찰이 피냄새만 맡으면은 예배의 자유, 설교의 자유, 종교의 자유, 경제력 자유 상관없이 무차별로 홍위병들이 돌아다니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막아서야 되는 사명이 있다, 이런 말씀을 반드시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한국과 미국이 공동으로 해야 되는 사명이 뭐냐, 오늘 세 가지를 추격합니다. 첫 번째 자유입니다. 자유 수호입니다. 대한민국과 미국은요, 혼자 잘 먹고 잘 살아라고 하나님이 축복하신 거 아니에요. 대한민국과 미국은요, 여러분 미국 보면은 제가 유학도 하고 몇 번 왔다 갔다 하지만은 볼 때마다 신기해요. 미국 왜 그러냐면 다 있어요. 미국에 자원도 있고 석유도 있고 소도 있고 소도 맛있고 돼지도 있고 콩도 있고 소금도 많다더라고요. 보면 뭐 코발트도 있고 뭐 리튬도 있고 물고기도 맛있더라고요. 저는 미국에 없는 게 없어요. 정말로 뭐 자연도 있고 사막도 있고 뭐 폭포도 있고 다 있어요. 근데 이게 하나님께서 이러한 위대한 나라를 혼자 즐기라고 줬겠습니까? 아닙니다. 섬기라고 줬습니다. 미국은요, 대한민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은 말이죠. 미국에 대해서 잠깐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나라가 부강해지는 데 있어서는 한 세네 가지 요소가 필요합니다. 첫 번째, 인구 많아야 됩니다. 인구 많지 않으면 절대로 안 됩니다.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아주 예외적인 경우 빼고는. 자, 두 번째로는 영토의 크기입니다. 세 번째로는 자원입니다. 네 번째로는 기술입니다. 이 네 가지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미국은 말이죠, 하나 굉장히 독특한 게 있는데 기독교 문화예요. 기독교 문화. 저는 중국인들이 제일 처음에 북미 대륙을 개척했다면 이 위대한 나라 탄생을 했다고 봅니다. 저는 이슬람이 북미 대륙을 처음에 발견했으면 이렇게 위대해지지 않았을 거라고 봅니다. 유럽에서 종교의 자유를 찾아 떠나온 탁월한 선각자들이 만든 나라이기 때문에 이렇게 됐다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여기 보면 워싱턴 DC에 링컨 메모리얼 있고요. 그 다음에 버지니아 가면 알링턴 국립묘지 있고요. 그 다음에 조지 워싱턴 생가 마운트 버넌 있죠, 그죠? 이승만 대통령이 1954년에 이곳을 다 돌면서 어떤 생각을 했을까? 답은 간단합니다. 미국과 같은 나라를 대한민국에 심는 거. 대한민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한민국이 K5니 무슨 K푸드니 그다음에 반도체니 전자니 여러 가지 산업들 자랑거리겠지만은 대한민국이 이렇게 선택받은 이유는 다른 나라를 섬기기 위함입니다. 복음을 전파하기 위함입니다. 자유민주주의를 전파하기 원합니다. 노예 상태에 빠져있는 북한 주민들을 구출하는 것이 대한민국의 사명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위대한 사명이 있는 것. 그래서 첫 번째 우리의 사명, 자유를 수호하는 것이다. 자유, 수호. 우리 한번 해볼까요? 제가 자유하면은 수호하는 겁니다. 자, 자유, 수호. 자유, 수호. 자유, 수호. 자유, 수호.
조금만 더 크게 볼까요? 자, 한 3배 정도 더 크게 봅시다. 자, 갑시다.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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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우리가 두 번, 예, 박수. 예. 아, 역시 미국에 계신 분들이라서 그런지 몰라도 리액션이 너무 좋습니다. 아, 좋습니다. 예, 더 하셔도 됩니다. 아, 이거 참 강사로서 너무너무 신이 나고 참 너무 좋습니다. 행복합니다. 예. 자, 두 번째로 우리가 수호해야 되는 것은 데모크라시, 민주주의입니다. 민주주의. 그래서 우리가 이 자유민주주의를 누리기까지에는 험난한 여정이 인류사에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아까 이제 뭐 칼뱅이나 루터를 얘기했지만은 종교 역사를 여기서 길게 얘기해놓을 수는 없고, 어쨌든 우리가 자유민주주의를 누리는 데 있어서는 종교개혁을 빼놓을 수가 없어요. 거기서 모든 게 시작되는 겁니다. 왜? 말씀을 해석할 권한, 우리 성경으로 되돌려 놓겠다. 모일 수 있는 권한, 황제와 교황이 주도하고 있었던 결사의 자유 우리가 갖고 오겠다. 그 다음에 반언의 자유, 아니 왜 교황과 선택받은 주교만이 라틴어에 입각해서 성경을 해석할 수 있어야 되지? 타락하잖아요, 그죠? 정치와 종교가 결탁하여서, 예를 들어서 정치권에서 왕이 저기 전쟁이 지금 일어났는데 돈이 필요합니다. 그러면은 교황한테 연락하는 거예요. 헤이 교황, 나 전쟁 났음. 그러면 돈이 필요해요. 그러면은 교황이 교묘하게 교리를 비틀어서 전쟁 났으니까 헌금해, 면제부 빨리 돈 사 이런 식으로 다 타락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안 되고 라틴어로 꽉 잡고 있으니까 언어 기득권인 거예요, 이게. 근데 아니다, 영어로 읽을 수 있어야 된다. 그게 바로 윌리엄 틴데일, 그 다음에 존 위클리프, 영국의 위대한 종교개혁자들, 네덜란드 체코의 얀 후스, 체코로 해석할 수 있게 해줘. 위클리프나 그 다음에 윌리엄 틴데일 이런 사람들의 소원이 뭐였냐면은, 나는 대주교 말고 내 앞에 뛰어다니는 8살짜리 꼬마에도 성경을 영어로 읽는 게 내 소원이다, 그런 얘기했어요. 근데 윌리엄 틴데일, 존 위클리프, 야누스 공통점이 뭔지 아십니까? 그런 주장을 했다고 전부 다 화형당해서 죽었어요. 근데 이런 분들을 통해서 당시에는 이 언어 기득권, 종교 기득권, 토지 기득권들이 점진적으로 깨지는 겁니다. 그 기념배적인 사건이 후발주자인 마틴 루터를 통해서 독일을 중심으로 이 캐톨릭 전체주의가 확 깨져 버리는 거죠. 그러면서 모일 수 있는 권한도 왕이 갖고 있는데 점차적으로 이 민중들한테 옵니다. 그 다음에 종교의 자유, 우리가 오직 말씀에 입각해서 오직 그리스도를 위하여,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성경을 해석해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교황의 입맛에 맞는 이런 성경은 안 된다. 그래서 성경이 바른 교리로 돌아오게 되는 성경 회복 운동, 교리 회복 운동, 하나님 회복 운동이 일어나면서 그 결과로 결사의 자유, 종교의 자유, 표현의 자유, 이런 것들이 나타나게 된 겁니다. 종교개혁이 일어날 수 있었던 배경에는 구텐베르크의 인쇄소를 통해서 몇 사람만 갖고 있는 성경이 모국어로 다 프린트해서 전파가 되니까, 우리도 보면 현 시대에 뭐예요? 유튜브. 당시에는 이게 유튜브 같은 게 없으니까 전부 다 앉아가지고 세뇌당하는 거예요. 라틴어로 알아듣지 못하는데, 너 천국 가고 싶으면 계단에서 108번 절을 내라 이러면서, 이러면서 절을 하면은 저 천국 갈 수 있죠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근데 그게 깨지면서 다 집어치우고 오직 은혜로 말미암아, 오직 믿음을 통해 그리스도를 믿는 자만이 하나님께 구원받을 것이다. 위대합니다. 기독교의 역사는 위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로서 우리가 누리는 자유가 탄생했는데, 그런데 이 민주주의가 유지가 되려면 시스템적으로 아주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 좀 더운 것 같은데 그 주체 아니 앉아 계신 분들이 좀 더우신 것 같아서요. 예, 에어컨을 좀 더 세게 틀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게 듣다가 이거 실신하시면 안 되거든. 예. 추워요, 어떤 분은? 예. 어쨌든 뭐 알아서 잘 하시는 걸로. 저 강의가 뜨거워서 그런 거죠, 그죠? 이 민주주의라는 게 어쨌든 이게 소프트웨어거든. 정신. 제가 말씀드린 게. 근데 이거를 딱 지키려면은 시스템이 보장돼야 돼요. 그게 뭐예요? 선거잖아요, 선거, 그죠? 근데 우리 한미가 동시에 지켜야 되는 게 선거라는 게, 민주주의를 위한 선거라는 게 이 역설적이죠, 그죠? 왜냐하면 원래는 당연한 거였으니까, 원래는 안전했으니까. 근데 시대가 흐르다 보니까 이게 점점 뭔가 구멍이 많아지는 거예요. 전자장비가 들어오게 되고, 그 다음에 뭐 보관하는 일수가 많아지게 되고, 우편 투표 제도라는 게 탄생하게 되고, 그런 것들이 기존의 민주주의를 위해서 존재했었던 선거제도 같은 것들에 엄청난 구멍을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미국 부정선거를 5년 동안 연구해온 사람이거든요, 영어로. 그런데 거기서 발견한 게 뭐냐면은, 미국의 우편 투표 제도,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 없애자고 하잖아요, 그죠?
미국 전 세계의 민주주의를 지키려면은 간단하다. 트럼프 대통령 말 페이퍼 밸럿 종이 투표지. 그 다음에 당일 투표 간단한 거예요 여러분. 이 두 개만 하면 됩니다. 여러분 이게 원시적인 게 아니고요 가장 아름다운 선거 방식이에요. 여러분 대만이 말이죠 종이 투표 딱 하고 당일 거기서 딱 보는 데서 딱 개표하고 그 자리에서 끝나죠. 근데 투표 참여율이 몇 %인지 아세요? 90%예요 90%. 우리나라는 막 뭐 비틀고 막 보관하고 우체국에 숨겨놓고 막 CCTV 가리고 그렇게 했는데도 투표율이 막 80%안 넘어가잖아요 진짜.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슨 플로리다주를 비롯해서 깔끔하게 투표하는 거 대만처럼 투표하는 데는 레드 스테이트 같은 경우에는 초저녁 되면은 대선 개표하면 딱 끝납니다. 그죠? 근데 문제가 많은 애리조나 펜실베니아 이런 데는 뭐 하품을 300번 해도 안 끝나 개표가. 그리고 이거를 고치지 않으면 민주주의가 없다 이거 아닙니까? 이 상식적인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대만이 말이죠. 우가 뭐 무엇이 부족입니까? 그 사람들이? TSMC라고 하는 전 세계에서 가장 탁월한 파운드리 반도체 회사를 보유한 데가 TSMC인데 그 나라는 왜 그렇게 하는 걸까? 부정선거의 역사가 깊거든요. 대만 같은 경우에도. 그러니까 이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는 종이 투표와 당일 투표로 간다. 그래서 이 대한민국과 미국은요 지금 이거를 수호하지 않으면 그 추후에 데모크라시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이 민주주의 제도를 공격하기 위해서 중국과 북한과 각 국가에 숨어 있는 부정선거 카르텔이 뭉쳐서 이런 것들을 장난질을 하는 건데 선거 범죄라고 하겠습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파쇄하기 위해서 모였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파쇄하기 위해서 모였는데 저항이 만만치가 않아요, 저쪽도. 근데 우리가 이 싸움을 반드시 왜 이겨야 되냐면은 우리 후손들만큼은 선거 범죄가 없는 세상에서 살게 만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싸울만 합니다. 박수 한번 쳐주시죠. 우리 후손들만큼은 나라의 제도를 믿고 안심하고 투표할 수 있는 나라를 만들어줘야 돼요. 그게 우리 사명인 거예요, 여러분. 그래 우리 이제 건국할 때도 보면 말이죠. 이게 다 새로운 게 아니에요. 이승만 대통령 건국할 때는 말이죠. 45년에 해방되고 막 그 북한의 김일성 공산주의자들 모여 있고 남한도 뭐 깨끗합니까? 박헌영을 비롯한 남노당의 이런 그 공산주의자들이 들고 일어나서 우리는 유엔이 주도하는 그런 대한민국 건국 부정한다 이러면서 막 들고 일어났잖아요. 그죠? 폭동 일어나고. 근데 어쨌든 이승만 대통령의 활약과 유엔의 당시 승인에 따라서 48년 5월에 우리가 처음으로 선거를 하자 대한민국에서. 근데 그때 공산주의자들이 이 표결을 방해하기 위해서 전국에서 폭동을 당시 계획했거든요. 근데 이승만 대통령이 당시에 향보단이라고 하는 민간 조직을 만들었어요. 그게 뭐냐면은 지금 언어로 하면은 부정선거 방지대. 네, 향보단. 그래서 당시에는 뭐 총 이런 게 없잖아요. 우리 그 한국의 그 청년들과 당시에 18세부터 50대 중반까지의 남성들은 국가가 만들어지기 전인데도 시키지 않아도 다 쟁기랑 삽자루 같은 거 끌고 나와서 공산주의자들이 여기 투표소 털면 안 된다고 각 지역을 다 지켰어요, 여러분. 그냥 우리나라가 뿅 하고 투표용지에 딱 투표지 집어넣고 정부 탄생 이게 아니에요. 처음부터 피 튀기는 전쟁, 선거의 투명성을 지키기 위해서 처음부터 처절하게 싸워서 나라를 만든 겁니다, 여러분 이게. 근데 이 미국과 대한민국의 부정선거의 케이스는 그 내일 최고 전문가인 박주현 변호사님이랑 황교안 대표님이 말씀해 주겠지만 제가 지금 연구하고 있는 게 뭐냐면 제가 또 책을 써가지고 미국에 또 갖고 왔잖아요, 그죠? 전 세계에서 일어나는 부정선거 케이스들을 이제 그 모아서 왔는데 제가 하나 공통점을 발견했어요. 제가 벨라루스 부정선거 연구했고 키르기스탄 연구했고 베네수엘라, 볼리비아, 필리핀, 그 다음에 콩고, 이라크, 그 다음에 대한민국까지 8개의 케이스들을 제가 몇 년간 이렇게 쫙 조사를 했습니다. 철저히 국제선거감시단, 요번에 한국에 들어온 그분들 말고 또 다른 OAS라고 미주 그 선거감시단체가 있어요. OAS와 그다음에 카터 센터라고 하는 이 그 민주주의 투명성을 위해서 싸우는 그런 싱크탱크가 있고 그다음에 미국의 소리에서 보도된 것들 완전히 확인된 자료들만 쭉 봐도 공통점이 보이는 게 뭐냐면은 편리함을 위해서 전자투표를 도입한 국가들은 거의 부정선거가 다 일어납니다. 기가 막힌 거예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럼 제가 봤을 때 시발점이 어디냐? 많은 분들이 한국의 전자투표 회사를 이제 꼬집지만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제가 주목하는 거는 베네수엘라예요. 2000년대 초반에 저기 그 스마트매틱이라는 회사가 베네수엘라에서 만들어진 거거든요. 차베스.
그래서 베네수엘라에 대한 논문을 제가 읽어보는데 마두로가 부정선거를 한 거는 뭐 이제 다 그 당연한 사실이고 미국 정부도 그렇게 인정하고 자료도 다 그렇게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두로뿐만 아니고 90년대부터 2000년대 초반까지 베네수엘라에 독재를 했었던 차베스 때부터 부정선거가 발달됐다 하더라고요. 거기가. 그러니까 선관위를 딱 장악하고 웃긴 게 뭐냐면은 선관위와 사법부를 딱 장악하잖아요. 그 나라는 몇십 년간 독재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베네수엘라에서 그 스마트매틱과 선관위와 사법부 이런 이제 삼각 커넥션이 발달되다 보니까 그 똑같은 기술을 도입해서 사단이 난 게 어디냐면은 2019년에 그 대선을 했었던 그 저기 뭡니까 볼리비아 모랄레스라는 사람이 부정선거했다가 딱 축출됐거든요. 부정선거 들통나가지고 그거를 제가 영어 원문으로 논문을 파가지고 읽어보니까 투트랙으로 부정선거 일어났는데 이 미국 언론들도 각성해야 되는 게 말이죠. 조금만 관심 있으면 이거는 싱크탱크에서 정리한 게 다 나와 있습니다. 통계랑 이런 것들이 투트랙으로 발견된 게 뭐냐면은 국민들이 투표를 했어요. 근데 전자투표를 했기 때문에 중앙 서버로 그 각 지역에서 숫자를 쏩니다. 그죠? 이렇게 데이터 센터로 중앙으로. 근데 이거를 해커가 중앙에서 딱 훔친 다음에 바깥 서버로 돌려서 숫자를 바꿔가지고 중앙 센터로 다시 보낸다는 거예요. 그게 딱 걸린 거예요. 어떻게 걸렸냐면은 볼리비아 사람들이 들고 일어나니까 남미 국가들이 투표를 하면 OAS라는 이 미주 그 선거 감시 기구가 그 나라에 들어가서 이거를 볼 수 있거든요. 자료를 딱 보니까 전산 장비 다 포렌식 해보니까 이거는 전산값이 바뀌었다라는 걸 딱 수학적으로 밝혀낸 거예요. 두 번째로는 숫자만 바뀌면 되는 게 아니고 실물 개표 상한표를 바꿔야 됩니다. 숫자를 그죠. 예를 들어서 800만 표가 떴어요. 근데 여기도 숫자가 일치해야 될 거 아니죠, 그죠? 근데 거기에 몇 사람의 내부 선관위 직원만 딱 매수해 놓으면 숫자 다 바꾸는 일도 아닌 거예요, 이게 지금. 근데 볼리비아는 그게 딱 걸려서 정부가 전복이 돼 버렸어요. 똑같은 케이스가 저기 뭡니까? 저기 이라크랑 콩고랑 똑같습니다. 이라크 같은 경우에도 2019년 5월에 그 총선이 있었거든요. 거기도 한국의 미루 시스템즈라고 하는 전자투표기가 들어가 버렸어요. 그 뒤에 이라크 사람들이 보니까 한 지역에는 수개표랑 전자투표 결과값이 12배가 차이가 나는 것 같아요. 기가 막힌 겁니다. 이게. 왜 그런 걸까요? 해킹이 너무 쉽겠죠. 요즘에는 뭐 핸드폰 같은 것도 다 이게 가상 기지국 해가지고 다 털어가는데 그죠? 그래서 그 12개의 의석이 그 바뀌었어요. 이라크 같은 경우는. 그 뒤에 2018년 11월에 콩고에서 또 사단이 납니다. 부정선거. 그때도 미루 시스템즈라고 하는 한국의 전자투표기가 들어가서 사단이 나버린 거예요. 요약해서 말씀드리자면은 그러면은 이 한국의 전자투표기가 뭘 믿고 그렇게 전 세계를 돌아다녔을까? 키르기스탄도 들어갔습니다. 근데 이 미루 시스템즈가 최근에 필리핀 선관이랑 공식 계약을 체결한 거 아십니까? 위험합니다 이거. 그래서 제가 이게 지금 이 글로벌 부정선거 문제는 미국이 개입을 해야 됩니다. 미국의 국익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냥 한 나라가 부정선거가 일어났다 그게 아니고요. 이런 타락한 선관위와 이걸 통해서 전 세계의 부정선거가 수출되면은 미국의 거점들이 다 친중 독재 국가로 변화되는 거예요. 부정선거를 통해서.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할 수 있었던 원동력이 뭘까? A웹이라고 하는 중앙선관위가 2014년에 만든 단체가 있어요. 2012년인가 어쨌든. 근데 그 2014년에 A웹이 보증 수표가 필요한 거예요. 내가 전 세계에 전자투표를 수출해서 짭짤하게 마진을 남기고 싶은데 그 보증 수표를 누가 써줬냐면 미국의 USAID가 써줬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미국이 개입을 해야 됩니다. 해달라가 아니고 해야 됩니다. 이거는 미국의 USAID 트럼프 대통령이 그 날려버렸잖아요. You are fired 이러면서 날려버렸잖아요. 그죠? 뭐 자금이 무슨 뭐 젠더 이데올로기 막 전파하는 데다가 돈이 나가고 뭐 하마스 지원하는데 돈 나가고. 근데 이 USAID가 파트너십을 A웹과 체결했는데 민주주의를 수출하라고 했는데 오히려 민주주의가 망가지는 결과가 나왔으니까 이건 한국과 미국이 그 나라들한테 사죄하고 이걸 책임져야 되는 상황이에요 지금. 그래서 이거 미국도 보면은 트럼프 대통령이 열심히 하고 있지만은 행정명령을 통해서 선거의 무결성을 위해서 싸우고 있지만은 제가 봤을 때 속도가 더 붙으려면은 공화당 의원들이 많이 도와줘야 되는데 쉽지 않아 보여요 지금 제가 봤을 때. 그래서 미국이 먼저 해내야 돼요. 미국이 이 최근에 D&I 국장이 이렇게 뭐 많은 걸 밝혀냈다고 하는데 전산 조작과 그다음에 실물 조작이 완전하게 일치가 되어서 이런 조직적인 부정 선거 범죄가 일어났다는 것을 미국이 딱 밝혀내면은 그때부터 탄력받아서 대한민국도 큰 변화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이 맡은 사명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마지막 사명을 제가 공유하고자 합니다. 제가 몇 시에 강의 시작했죠? 죄송합니다.
네, 충분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이 반공입니다. 한국과 미국이 가진 사명 3개. 첫 번째 자유수호, 두 번째 민주주의 수호, 세 번째 반공입니다. 공산주의와 맞서 싸워야 됩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1954년에 여기 워싱턴에 와서 의회에서 상하원 합동회의에서 연설하셨죠. 그 유명한 연설. 거기서 한국전쟁에 여러분들이 그런 장병들을 보내줘서 너무나 감사하다. 여러분 덕분에 우리가 자유를 지킬 수 있었다. 나는 여러분들과 같이 토마스 제퍼슨, 아브라함 링컨이 신봉했었던 미국의 자유와 민주주의와 이 제도를 반세기 이상 신봉해온 정신적으로 그런 측면에서 나도 정신적으로 미국인이다 이런 표현 썼어요. 미국인이다. 그 다음에 또 나아가서 이승만 대통령이 당시에 어떤 식으로 고무시켰냐면 상하원들을 우리가 6.25 전쟁 때 이렇게 싸운 것은 잘한 거지만 더 나가야 된다. 그것은 바로 중국과 북한에서 공산주의에서 핍박받고 있는 저 노예의 위치에 전락해 있는 저들을 구출해내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다 이렇게 선포했어요. 그분이. 여러분 이게 지금까지도 메아리가 돼서 우리를 울리는 겁니다. 이거는 지금도 우리나라와 미국이 해내야 되는 거예요. 이건 무조건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더 나아가서 이승만 대통령이 정말 생각자인 게 뭐냐면은 우리가 중국을 되찾지 못한다면은 자유세계의 궁극적인 승리는 없을 것이다 이렇게 딱 선포했어요. 80년 앞을 내다보면 삼각자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한국과 미국이 이제는 이 사명을 완수할 때가 된 거예요 지금 보면은.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미국에 특히 알려져 있는 상황이 뭐냐면은 6.25 전쟁 때 미국이 왜 참전했죠? 정말 거룩한 동기가 있었습니다. 자유, 저 사람들 도와줘야 된다. 두 번째가 뭐냐면은 대한민국 적화가 되면은 도미노로 필리핀, 일본 다 적화가 되고 그다음 미국이다. 그 절박함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대한민국 상황을 제가 쭉 안보적으로 브리핑을 해드리면은 최근에 중국인 6명이 보트를 타고 제주도에 온 것도 뉴스 들으셨죠? 구명조끼를 입고 그냥 보트를 타고 중국 대륙에서 건너왔어요 이 사람들이. 자, 두 번째로 최근에 중국의 그 뭡니까 간첩이 제주도에 들어왔어요. 중국 간첩입니다. 그냥 중국 간첩이 제주도에 들어왔어요. 그 다음에 이 사람이 여러 군데 연락을 했는데 우리나라 국군 병장들을 포섭을 했어요. 국군 병장들을 포섭을 해서 한국에는 오픈 채팅창이 있습니다. 카톡에. 거기에 들어와서 막 관계를 트는 거예요. 아, 너 이런 데 관심 있어? 돈 벌고 싶어? 물어보는 거예요. 그런데 한국 병장들 몇 명이 넘어간 거예요. 돈 벌고 싶다고. 그랬더니 뭘 요구하냐면 이 중국 간첩이 이건 다 한국에서 나온 뉴스입니다. 뭘 요구했냐? 특히 미군 자료를 요구하는 거예요. 사드 자료 내놔. 제주도에서 프리덤 엣지 훈련하는 거 자료 내놔. 미군의 이 전략 폭격기 자료 내놔. 한미 군사 훈련 일정 내놔. 그거를 이 한 A라는 병장이 다 팔아넘긴 거예요. 근데 이 병장을 조사해 보니까 한국에서 산 개월은 몇 개월? 단 5개월만 살았대요. 그 자의 외할아버지는 중국 로켓군의 장교랍니다. 여러분 이 대한민국의 안보가 구멍이 다 뚫려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구멍이 났으면 그냥 보트를 타고 중국인들이 막 건너오고요. 그러면 보면은 뭐 우리나라 병장을 통해서 군사 기밀을 다 빼나가고요. 여러분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오산 미군 기지 압수수색에 대해서 굉장히 화가 났잖아요. 그건 약과예요 여러분. 트럼프 대통령도 아마 알고 있을 건데 작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중국인 커플이 오산 공군 기지에 와가지고 드론 날려가지고 미군의 공군 전략 자산을 다 촬영한 거예요. 그래서 현장에서 딱 보고 저 사람 뭐야? 한국 사람들이 그 신고를 한 거예요 경찰에. 경찰에 가가지고 데려간 거예요. 체포한 거예요. 이런 거 하면 안 된다고. 데리고 갔는데 하루 만에 바로 풀어줬습니다. 정말 경악할 만한 거는 이 풀려난 두 사람이 그 다음날 똑같은 오산 공군기지에 와서 또 촬영한 거예요. 왜 이런 걸까요? 이거는 여러분 한국의 이슈가 아니라 미국의 이슈입니다. 이거. 왜 그런 걸까요? 한국에는 간첩법이 없어요. 중국 간첩을 잡을 수 있는 간첩법이 없어요. 이거 웃기지 않나요 여러분? 지금 이재명이 온갖 사람들을 다 때려잡고 있습니다. 온갖 정부 조직을 다 개편하고 있습니다. 기재부도 날려 반으로 쪼개. 야 방첩사 없애. 마음에 안 들어. 쟤네들 내란이잖아. 자 그 다음에 또 보면은 뭐 리박스쿨 뭐 역사 가르쳐. 아 쟤네들 체포. 다 체포. 그러니까 지금 공무원들도 들고 일어나고 난린 거예요. 왜 우리 부서를 몇십 년간 존재했던 걸 없애냐. 다 없애고 있는 거예요. 검찰청 87년 만에 없어졌어요. 역사 속으로. 검찰청이 없어져 버렸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재명이 절대로 건들지 않는 게 두 개가 있습니다. 선관이랑 중국입니다. 절대로 건들지 않습니다. 이 두 개를.
그래놓고 이 자유대학이라고 하는 한국의 유명한 청년 단체가 있는데 여기에서 반중 집회를 주도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대통령이라 인정하지 않습니다. 근데 대통령이라고 주장하는 자가 전 국민이 보는 방송 앞에서 거들먹거리면서 한 청년 단체를 지목해서 집회를 하지 말라고 하는 게 이게 말이 되나요, 여러분? 명동에서 하지 말래. 그럼 또 어디입니까? 구로 어디서도 하지 말래, 그죠? 이제는 어제 제가 또 뉴스 봤는데 자유와 혁신당에서도 명동 근처에서 반중 집회하려고 하니까 하지 말래요. 중국 대사관 자극할 수 있다고. 근데 이게 형평성에 어긋나는 게 뭐냐면은 지금 종북 단체들이 미 대사관 앞에서 트럼프 대통령 사진 찍고 불태우고 난리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아무런 말이 없어요. 경찰과 이재명이. 이거는 지금 나라가 급속도로 친중화되고 있다는 거고 우리나라의 군사기밀 같은 것들이 다 유출되고 있는데 그것도 중국으로 가는 게 70% 80% 넘어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SK하이닉스와 삼성의 기업 기밀 같은 것들이 넘어가고 있는데 중국의 스파이들이 건너온 다음에 삼성의 중력 출신들을 회유해가지고 1억 2억 주고 기밀들을 다 빼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모든 것들이 지금 다 털려나가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 그러나 우리는 싸움을 멈추지 않을 겁니다. 우리는 절대로 겁먹지 않을 겁니다. 저희는 이 싸움을 반드시 이겨야 됩니다. 우리가 물러서면은 우리 후손들은 더 최악의 세상에서 살 겁니다. 우리는 6.25 전쟁 때 한 번 중공과 싸워본 이력이 있습니다. 우리는 자신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앞으로 미국에도 요구할 게 뭐냐면은 아니 도와달라가 아니고 당신네들 일이기 때문에 같이 하자. 그리고 우리가 앞장서서 싸울 테니까 뒤에서 요만큼만 도와줘. 우리가 그럼 이길 수 있다. 박수 한번 쳐주시죠. 여러분, 우리는 당당합니다. 전 세계에서 중국에 대해서 한국인들만큼 반중 정서가 센 민족이 있습니까? 우리만큼 이 중국 공산당이 전 세계를 지금 지배하고 있잖아요. 전 세계 항구의 130개를 중국이 관리합니다. 지금 CCTV를 설치해서 운항의 정보를 실시간으로 트래킹을 다 할 수 있어요. 130개 항구를. 그다음에 남미에도 1대1을 짓고 있고 뭐 화웨이를 통해 가지고 해저 케이블을 깔고 있고 미국의 우주군에도 도전하고 있고 이 중국 공산당이 지금 또 보면은 우리나라에 말이죠. 이것도 어제 나온 뉴스인데 여성들이 특히 종사하는 직업들이 있잖아요. 뭐 미용실, 뭐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업종 있잖아요. 근데 거기에 CCTV가 다 있잖아요. 그죠? 안전을 위해서. 근데 그것들을 중국이 다 해킹을 해서 중국 음란 사이트에 다 올려놨대요. 모든 구멍이 다 뚫려 있습니다. 막아야 됩니다. 이 광기를 막아야 됩니다. 전 세계를 정상화로 돌려시키려면은 우리가 공산당을 쳐부숴야 됩니다. 그 최전선에 우리가 서 있습니다. 위대한 사명입니다. 제가 왜 당당하다 말씀드렸냐면은 제가 미국 와서 느낀 거지만은 미국도 중국을 견제하고 미국도 지금 중국과의 여러 가지 전쟁을 하고 있지만은 대한민국 국민들만큼 날카롭게 중국 공산당의 악마성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 저희가 이 전쟁을 주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아까 이제 인터뷰를 하는데 어떤 그 기자님께서 저한테 질문하시더라고요. 찰리 커크 사건도 있었는데 뭐 두렵지 않으십니까? 이제 물어보시는데 절대 그렇지 않다. 저는 제가 하는 단 하나의 방송, 제가 하는 단 하나의 연설, 강의, 저는 항상 마지막이라고 생각을 해요. 마지막으로 생각을 하고 피를 토해야 마음이 바뀝니다. 그런 각오로 싸웁니다. 설령 제가 혹시나 잘못되더라도 그 뒤에 따라올 청년들을 제가 생각하면은 무조건 이기겠구나. 처음부터 공산당들 이재명 무서웠으면 이거 시작도 안 했어요. 저는 무조건 이긴다고 바라봤습니다. 제 세대에서 이걸 끝내든 제 후배 세대들이 이걸 끝내든 자유를 사랑하는 사람들을 공산당이 절대로 이길 수 없습니다. 끝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 이제 한길쌤처럼 여기 계신 분들도 다 똑같은 순수함과 열정. 저는 정말 빈말이 아니고 너무 감동받고 있어요. 왜냐하면 한국에서 싸우다 보면은 이게 좀 될까? 이길 수 있을까 싶은데 여기 오니까 이런 이영만리 땅에서도 먼 땅에서도 이렇게 정말 같은 마음으로 같은 감정으로 같은 관점으로 싸우고 있는 분들 보니까 정말 이 마음 안에 용기가 충만해집니다. 정말입니다. 네. 네, 그래서 우리가 함께 뭉쳐서 싸우면은 못 이길 상대가 없다. 우리가 이긴다. 제가
뭉치면이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이긴다라고 해주시고요. 싸우면이라고 제가 하면 여러분들이 이긴다고 해주십시오. 다시 뭉치면 이긴다. 싸우면 이긴다. 자, 한번 가봅시다. 뭉치면 이긴다. 싸우면 이긴다. 뭉치면 이긴다. 싸우면 이긴다. 감사합니다. 예. 다 같이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 김성원. 네, 저희가 시간이 조금 남은 관계로 함께 질문을 좀 받아볼 텐데요. 먼저 질문을 스타트하실 분 손 높이 들어주시면은 질문하실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네, 네, 저는 그라운드 C를 잘 몰랐고 이충근 박사님 오신다고 등록했었는데 오늘 또 말씀 너무 잘 듣고 팬이 됐습니다. 저는 예전부터 궁금해했던 거는 윤석열 대통령이 됐을 때부터 민주당 쪽에서는 모든 전략과 조직과 시스템을 만들어 가지고 준비를 하고 아주 좋게 얘기하면 지혜롭게 움직이고 나쁘게 얘기하면 사악하게 움직이고 있는데 왜 우리 보수 쪽과 우파들은 그런 어떤 준비와 좀 뱀과 같은 지혜와 이런 모습들을 조금 뒤떨어지나 저만의 바라보는 시야일 수는 있지만 그게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왜 그렇고 또 앞으로 어떻게 그런 것들을 뱀과 같은 지혜로 잘 준비해서 승리할 수 있을까 질문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좋은 질문입니다. 박수 한번 쳐주시죠. 굉장히 본질적인 질문이고 꼭 필요합니다. 빠르게 답변을 드리자면 두 가지만 꼽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역사관의 부재고요. 두 번째로는 이 세계관의 부재입니다. 무슨 말이냐? 좌파들 같은 경우는 역사관이 완벽하게 통합되어 있습니다. 뭐냐면은 과거의 동학농민운동부터 더 거슬러 올라가면 고대 아테네의 미주주의부터 그 다음에 민중들이 들고 일어나서 세상을 바꾼다라는 세계관을 고대부터 현대까지 통합시켜놨어요. 그래서 고대 때의 고대 아테네, 그 다음에 근대 때의 프랑스 혁명, 그 다음에 건너뛴 다음에 1917의 러시아 혁명, 그 다음에 또 건너가면은 모택동의 문화대혁명 이런 식으로 물론 급진주의자들은 이제 중국을 껴놓고 아닌 마일드한 사람들 좀 뺍니다. 그 다음에 보면은 이 대한민국의 김구야말로 그러한 민주주의의 적통을 이어받은 자다라는 역사관을 갖고 있어요. 그러면 그 뒤에 이러한 김구의 정권 장악을 막아선 자들은 친일파요 반란 세력이 되는 겁니다. 그런 역사관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그 친미 반동 세력을 척결을 하고 새로운 민주주의를 만드는 것이 사명이다라는 쪽으로 역사관에 기반해서 비전이 딱 뭉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단합이 잘 돼요. 종교 집단 같이 돼 있죠. 그래서 종교도 보면요 역사관 통합입니다. 잘 보면은 그죠? 유대인들이 왜 이렇게 미친 듯이 잘 뭉치죠? 역사관의 완벽한 통합입니다. 그죠? 그런 것처럼 역사관을 꼽을 수 있고요. 두 번째로는 제가 아까 세계관을 말씀드렸는데 좌파들 같은 경우에는 진보주의라는 이름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을 통합시켜 놨습니다. 예를 들어서 레디컬한 사람들은 막스를 아직도 읽습니다. 그 다음에 또 보면 현대로 오면은 슬라브의 지적이라고 하는 현대 이제 그 좌파 사상가가 있고요. 그리고 또 보면은 젠더 이데올로기 같은 경우는 주디스 버틀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러한 세계관을 사회를 바라보는 관점, 복지를 바라보는 관점, 교육을 바라보는 관점, 교육을 바라보는 관점이 있어서 라인업이 이렇게 굉장히 튼실해요. 틀렸지만 제가 봤을 땐 틀렸지만 라인업이 튼실합니다. 그런 걸 통해서 공장에서 찍어내듯이 계속해서 교육을 시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자들이 보면은 교회도 보면요 어떨 때 통합이 되고 안 되는지 잘 보면은 어떨 때 통합이 안 돼요? 뭔가 교리가 통합이 안 돼 있고 목사님이 이것도 좋은 것이고 좋은 것이고 평화 샬롬 이래 버리면은 메뚜기도 오고 곱등이도 오고 그 다음에 넙치도 오고 교회가 난장판이 되죠, 그죠? 그런 것처럼 좌파들이 그 단합이 잘 되는 이유는 이러한 세계관과 역사관의 완벽한 통합이 있다. 이렇게 일단 답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반대로 보수 같은 경우에는 역사관에 있어서 논쟁이 여전히 굉장히 많아요. 이승만 대통령은 여전히 다 이제 기적적으로 통합이 됐어요. 역사학자들을 통해서. 그런데 전두환 대통령이나 박정희 대통령의 임기 말로 오면 보수 안에서도 논쟁이 굉장히 치열합니다. 왜 유신을 했어야 되냐?
전두환 대통령 그런 방식으로 집권했어야 되냐. 그래서 우리 역사와 우리 세계관을 자신 있게 긍정하지 못하는 이유가 이렇게 완벽하게 뭉치지 못하는 근본적인 원인이다. 그다음에 이제 테크닉적인 부분을 또 말씀드릴 수 있지만은 여기까지 말씀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질문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쪽. 네. 너무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질문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강의 들으면서 가장 중요한 게 지금 한미 동맹인데 현재 지금 한국과 미국에 돌아가는 상황을 보면 관세 협상에서부터 시작해서 모두 지금 대한민국 이재명 정부는 미국과의 관계를 단절시키려고 하는 그 의도가 보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제 벌써 이제 상권 분립이 거의 붕괴 직전이고 또 이제 경제 그러니까 기업들에게도 이 관세를 통해서 목줄을 채우려고 하는 것이 보이는데 현재 지금 미국에서 그 개선을 그러니까 한미 동맹을 계속 이어나가기 위해서 미국이 어떤 행동을 취해야 하고 또 저희가 어떤 방식을 취해야 미국이 한국을 버리지 않는 결과가 나올지 궁금합니다. 굉장히 중요하고도 답변이 조금 길 수밖에 없는 질문인 것 같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재 가장 많이 쓰는 단어가 아무래도 무역이죠, 그죠? 무역입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의 이재명 정부가 마음에 들진 않더라도 마음에 들어하지 않는 게 지금 여러 군데서 드러나고 있죠, 그죠?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어떻게 해서든지 만족할 만한 무역 조건을 체결하게 만들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3,500억 달러를 한국 측에서 먼저 이제 질렀고 약속을 했는데 그걸 지키지 않으니까 미국 입장에서 좀 화가 났고.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적당한 2,800억 선이나 2,000억 초반선에서 계약이 타결될 가능성이 큽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그냥 이재명 정부를 불법이라고 인정해주면 좋겠지만 제가 지금 워싱턴에서 느끼는 공기와 트럼프 행정부의 방향을 봤을 때 비우나 고우나 단기적으로 일단은 이재명 정부에게 받을 것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투자액은 받아내겠다라고 이제 할 가능성이 크고요. 그 다음에 트럼프 대통령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명의 극단적인 친중 정책으로 인해서 완전히 이재명과는 어떤 대화도 하지 않겠다라는 구간이 저는 온다고 봅니다. 근데 그때 중요한 게 뭐냐면은 한국 정부와 한국인들을 분리할 수 있는 관점을 백악관에 줘야 돼요. 그 역할을 한국의 자유대학과 애국시민이 줬습니다 이미. 박수 한번 쳐주시죠. 자유대학이 이끄는 찰리 커크 추모 행렬이 백악관 홈페이지에 올라온 거 아세요? 백악관 유튜브에. 대단한 박수 한번 쳐주시죠. 백악관 유튜브에 들어가면은 이재명만 기둥에 가려놨죠, 그죠? 영상 보셨죠, 그죠? 모든 사람 폴란드 대통령 전투기 날아가고 야 팔짱 끼면서 막 그다음에 뭐 젤렌스키도 트럼프가 젤렌스키를 그렇게 이제 뭐라 했는데도 젤렌스키도 한번 안아주고 그죠? 그다음에 또 뭡니까 저기 막 뭐 마크롱부터 해가지고 키어스타면 막 백그라운드 뮤직까지. 근데 이재명만 기둥에 가려지고 들어가는 거 0.4초만 나왔어요. 근데 백악관에 우리 자유대학과 애국시민의 행렬이 쫙 올라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백악관에서 야 이거 이재명 이거 마음에 안 드는데 IMF 한번 선물 줘봐. 옛날에 빌 클린턴 대통령이 김영삼 정부가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괘씸해가지고 IMF를 그냥 허용해 줘버렸거든요. 외환위기가 맞아봐. 근데 그렇게 할 수도 있는데 백악관에 이 잠깐의 이 이재명 정부 때문에 대한민국 국가 전체를 적으로 돌리면 안 된다. 여기 보면 우리가 기독교와 보수주의를 통해서 미국과 정말 영원토록 함께 손을 잡고 자유를 위해서 싸울 수 있는 동지들이 이렇게 있는데 한국의 정부와 한국인들을 분리해달라는 관점을 우리가 줘야 됩니다. 이미 그런 것들이 실현이 되고 있고 앞으로 더 강화가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가 SNS 활동도 좋지만 한국에서 활동도 좋지만은 여기 계신 분들이 앞으로 여러 조직들을 또 만들어 주시고 여러 펀딩도 받아 주셔서 워싱턴 안에서 한국을 생각하는 그 지분을 많이 늘려 주십시오. 지금 보면 워싱턴에 이스라엘 얘기 많이 나옵니다. 야 중동 전쟁 언제 끝나? 이스라엘이 조금 더 잘하게 해줘. 이스라엘 로비스트들이 들어갑니다. 러우 전쟁 관련해서도 유럽의 로비스트들이 들어갑니다. 일본 같은 경우에도 뭐 이번에 일본 제철이 US 스틸 인수했잖아요, 그죠? 그것도 뒤에서 어마무시한 로비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뭐 일본, 뭐 이스라엘, 뭐 제일 뭐 유럽 국가들이 다 와서 하는데 제가 느끼는 거는 한국의 지분이 0.5도 안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여기 계신 분들이 장차 한국과 함께 했을 때 미국이 얻을 수 있는 이득을 중심으로 많이 말씀을 해주시면은 저는 그래도 정권과 한국인들을 구분하는 그런 것들을 좀 이렇게 백악관에서 좀 해주지 않겠는가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이러한 이 뭔가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도 불편할 거예요. 이거 뭐 한 대 막 지어 막자니 한국 전체가 갑자기 막 친중될 것 같고, 꽉 때리자니 IMF 와가지고 막 쓰러질 것 같고. 그러면 트럼프 대통령한테 가장 제일 그 좋은 옵션은 뭐냐면은 한국의 선거제도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는 그런 성명이 나와야 됩니다. 그냥 너 가짜 대통령이 해주면 저희 좋겠지만 솔직히 말하면은 당분간은 그런 건 현실적으로 힘들 것 같고요. 다만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선거 무결성을 위해서 운동을 하고 있는데 다른 나라들도 좀 맞춰달라. 근데 한국은 선거 투명성 점수 보니까 뭐 마이너스 800점이네? 그렇게 돼버리면 이게 우리나라 안에서도 공론화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나라 국민들이 굉장히 가열차게 싸워서 이길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쪽에서 한 번 더 질문 받아볼까요? 그 이제 미국한테 도움을 바라고 그런 심리가 우파 진영 내에 좀 만연한 것 같은데, 저는 능동적으로 우리의 운명은 스스로 개척할 수 있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행동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미국이 우리를 도와주면 참 좋겠다, 그리고 미국이 도우지 않으면 답이 없다, 이런 것도 저 느끼긴 합니다. 그럴 때 미국이 도와주려면 미국이 우리를 도와줬을 때 이득을 어필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죠. 맨입에 도와줄 수는 없는 모양이잖아요. 근데 미국이 우리를 도와주면 어떤 이득이 있어라고 어필을 해야 적절할지, 이거에 대한 미국 입장에서요? 예, 좋습니다. 그거를 어떻게 어필할지 좀 궁금합니다. 굉장히 좋습니다. 일단은 한 세 가지 정도만 말씀드릴게요. 트럼프 대통령이 정말 감사하게도 부정선거에 이렇게 미쳐 있는 대통령을 만나기 힘들거든요. 저는 보면서도 저는 2021년, 2022년쯤 되면 그만할 줄 알았어요. 근데 It was rigged 이러면서 계속 말할까 계속 얘기해요. 부정선거. 근데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나가는 방향을 보면은 베네수엘라에 군사 파병할 때 기자가 이제 물어봤어요. 왜 거기 갑자기 군사 파병해서 막 때리고 그러냐. 근데 트럼프 대통령이 답변이 뭐냐면은 거기에 이상한 선거가 있었지 이렇게 들어봐요. 베네수엘라에.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은 이 스마트매틱과 이 도미니언 뭐 이런 거는 이제 뭐 더 깊게 말씀드리면 아마 여러 유튜브 채널 날아갈 수 있기 때문에 아마 이제 그런 것의 진원지가 베네수엘라다라고 보고 있는 것 같아요. 트럼프 대통령이. 그 말은 여러 가지를 지금 내포하고 있는 건데 미국 선거뿐만 아니고 다른 나라들도 문제지. 그 다음에 베네수엘라를 까봐야 미국의 부정선거의 실체도 알 수 있지. 그런 관점인 것 같아요. 그럼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은 미국의 우리나라의 부정선거와 우리나라에서 수출되는 부정선거,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미국의 국익과 상관없으면 솔직히 대화 안 통할 겁니다.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벨라루스, 키르기스탄, 그 다음에 보면은 이라크, 콩고 좀 아프리카도 히토르 때문에 미국한테 중요하거든요. 그 다음에 필리핀, 미르 시스템도 들어갔죠. 그래서 한국의 NEC와 A웹에 대해서 진실 요구를 미국이 하는 것이 1대1로를 중지시키고 중국 1대1로를 중지시키고 미국의 동맹국들의 민주주의를 강화시키는 것과 직결돼서 연결된다라고 말을 하면은 저는 충분히 기준다 봅니다. 제가 이미 그런 얘기들을 하고 다니고 있는데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져요. 우리나라랑 분위기가 다릅니다. 우리나라는 부정선거 부만 하면 막 음모론 이러잖아요, 그죠? 뭐 길게도 얘기를 부 했는데 갑자기 막 음모론 이러잖아요. 근데 미국은 탁 얘기하면은 그냥 왜 우리도 당해봤어 그 눈빛인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그 문제, 이 한국의 부정선거가 미국의 국익과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한국의 이러한 그 조선업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 많아요. 제가 어제 어떤 분을 만났는데 딱 쉽빌딩 딱 단어 나오니까 이러면서 바로 노트 꺼내요. 왜냐하면 미국은 지금 이 해군력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하잖아요. 뭐 우주나 이런 거는 자기들이 다 하지. 근데 조선업은 어쨌든 한국과 같이 가자는 걸 아는데, 근데 문제는 미국인들 잘 들어. 좌우 다 같이 가려고 하지. 그게 아니야. 이재명은 중국과 한몸이기 때문에 절대로 조선업을 지킬 수가 없어.
중국 애들이 와서 다 촬영하고 돌아다니고 군사 기밀, 기업 기밀 다 빼나가는데 한국에서 MR로 유지 보수 가능하겠어? 조선업 기술 같은 게 이제 미국과 연계해야 되는데 그거 믿을 수 있겠어? 미국이 이때까지 왜 조선업을 존스법을 통해 가지고 미국 안에서만 만드는 걸 해놨습니까? 아, 국가안보니까. 근데 그거를 대한민국과 하는데 대한민국 영토에 중국 스파이들이 다 와가지고 한다? 결국에는 10빌딩을 갖고 싶다면 친중 정권과 함께 갈 수 없다라는 부분을 저는 어필해야 됩니다. 그래서 시간 제한해서 여기까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마지막 한 분만 더 질문을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또 하나 죄송해요. 또 하나 말씀드리자면은 이 윤 대통령 이 내란 이거 만약에 유죄되면은 미국 공화당 차기 리더십들도 다 위험하다고 얘기해 줘야 돼요. 무슨 말이냐면은 지금 브라질 볼소나로 대통령 이거 부정선거 항의하다가 그 내란죄로 27년 받았잖아요. 그죠? 징역. 다행히 뭐 항소를 한다고 하는데 근데 윤 대통령도 부정선거 캐기 위해서 계엄령했다가 내란죄로 30년이나 사형되잖아요. 그러면 케이스가 계속 쌓여. 우리나라 MBC 좌파들도 신나가지고 볼소나로 야 27년 받았다면서 깍깍깍거리고 썸네일에다가 무슨 뭐 쿠데타 모의가 27년이면은 실제로 한 사람은 사형이지 막 그러고 있어요. 우리나라 좌파들이. 근데 이게 케이스가 생기잖아요. 미국의 민주당이 정권 잡으면은 트럼프 대통령이랑 공화당 차기 리더십 살려둘까요? 저 안 살려준다 봅니다. 똑같은 전술 쓸 거예요. 너 그때 1월 6일 사태 다시 한번 해보자. 그러면서 이게 이상한 그 법정 케이스가 쌓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신경을 써야 된다고 좀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지금 보면은 이 한국의 보수 세력이 괴멸되도록 미국인 냅두면은 왜 안 되냐면은 미국의 이익과 연결됩니다. 지금 대만의 라이칭도도 거기 반중이잖아요, 그죠? 근데 이 사람도 지금 탄핵 위기예요, 탄핵 위기. 여소야대 때문에. 이거 도미노로 다 쓰러지는 건 냅둘 거냐고. 그래서 미국은 한국과 아시안 문제에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이게 미국의 이익에도 도움된다. 이렇게 얘기하면 좋을 것 같아요. 좋습니다. 네. 우리 김성은 대표님 예. 말씀이 너무나 오늘 확실하게 말씀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특히 우리나라 이 역사를 보고 우리 전한길 선생님 유튜브를 보면 더 잘 알 수 있는데 72년 전에 이승만 대통령께서 한미동맹을 잘 체결하셔가지고 우리가 정말 전쟁 없는 70여 년을 살고 나라가 이렇게 부강하고 했는데 23년 전부터 우리나라는 이래 부정선거가 있어가지고 지금껏 이래 오는 가운데 지금까지도 불안했지만 앞으로는 더 불안해질 것을 감을 잡고 우리 김성은 대표님 정말 박식하시고 잘하시는데 부정선거 척결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 시점에서 부정선거를 체결 안 하면 우리나라는 진짜 망한다고 보고 참 미국에 있으면서 우리 살아가도 참 한국이 지금까지 잘 되어 오니까 참 프라우드하게 우리가 생각하는데 지금 이렇게 내일이 바로 눈에 보이는 이 시점에서 좀 속 시원해 이거 우리가 어떤 방법이 있는지 우리가 힘을 모아가지고 우리 워싱턴서부터 이걸 불길을 세워가지고 나아가야 되겠는데 그 좀 정확하게 좀 지표를 말씀해 주시면 참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게 그 양갈래의 전략이 필요하다 봅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국내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미국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있다고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국내는 뭐냐면은 어제 그 국회에서의 그 국정질의 중에 김민전 의원이 김민석 총리라고 주장하는 자, 김민석 그냥 총리라고 하겠습니다. 일단은 김민석 총리에게 국정질을 했는데 뭐라 했냐면은 선거로 항상 문제가 생기는데 김민전 의원 왈 우리도 대만식으로 수개표하면 안 됩니까라고 김민석한테 물어봤어요 어제. 근데 김민석의 답변은 충격적입니다. 아니 우리나라에서 선거에 대해서 문제 제기하는 것들은 다 음모론이니까 고칠 필요 없습니다. 뭔가 이상하죠, 그죠? 이제 우리나라 국민들도 절반 이상은 부정선거가 있었던 것 같은데 한번 까보자 이런 분들이 훨씬 많습니다. 지난 대선 때 어마무시한 일들이 일어났죠. 그래서 우리나라 국내에서의 전략은 뭐냐면 대단히 안타깝지만 지금 선관위가 거의 뭐 황제 노릇을 하고 있거든요. 우리나라에서는 일반인들을 고발하고 소환 조사하고 있는데 이거를 깨뜨리려면은 음모론이라는 프레임을 깨뜨리고
기존에 관심 없는 사람들도 끌고 있을 수 있어야 되는데 여기서 중요한 전략입니다. 상식적인 얘기를 했는데 민주당이 계속 거절하죠. 그죠? 웃기죠 이거. 근데 이런 프레임을 계속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부정선거다라는 사운드 필요해요. 알리는 거 중요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공명선거라는 상식적 기준 원하는데 딱 얘기했는데 저기서 계속 거절합니다.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야 뭔가 진짜 있나 보다. 계속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이것만으로는 저는 부족하다 봅니다. 우리나라 지금 선관위의 위세가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제가 부정선거 문제가 없으면은 저는 미국 안 왔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한국에서는 얼마든지 저는 싸울 수 있다고 본 입장이기 때문에. 근데 왜 미국의 도움이 필요하냐면은 선거 투명성이라는 기준은 우리가 미국뿐만 아니고 자유국가 모두가 가져야 된다라는 미국이 그런 기준을 계속해서 얘기해 줘야 돼요. 근데 이재명 정권이 거기에 계속 부딪힌다. 트럼프 대통령이 얼마 전에 종이투표와 당일 개표만이 민주주의가 회복되는 길이다라고 계속 얘기하죠. 선거법 계속 고치죠. 근데 이게 글로벌 스탠다드가 되고 선거가 더 깔끔하게 진행이 되는 걸 미국이 입증해 주는데 이재명이가 계속해서 딴지를 놓으면은 오히려 우리나라 국민들이 저거 진짜 뭐가 있나 보다 이러면서 들고 일어날 가능성이 저는 굉장히 크다 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지금은 제도 안에서 선거법을 개정하는 것은 사실상 굉장히 어려워 보이고요. 국내에서는 우리가 상식적인 요구를 하고 그다음에 미국을 움직여가지고 대한민국의 선관위와 A웹에 대해서 우리는 진실을 요구한다. 이런 미국의 입장을 끌어내면은 우리가 승산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시간 관계상 딱 한 질문만 더 받을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 여태까지 질문 안 하신 분들 혹시 계시면 일부러 저한테만 더 Q&A 많이 하시는 건 아니죠? 네. 너무 좋습니다. 아니, 혹시 시간 제가 뺏을까봐. 예. 네, 아닙니다, 아닙니다. 예, 예. 저기 손을 열심히 흔들고 계시는데 예, 예, 예. 뒤쪽에서 네, 절로 가세요. 어디? 아이고. 저쪽에, 네, 네, 네. 예, 안녕하세요. 예, 예. 네, 한국에서도 청년부 사역을 하신 걸로 아는데 미국 한인교회 특히 청년부에서 우파 보수주의와 기독교를 어떤 방식으로 연결하고 발전시킬 수 있을까요? 많은 목회자분들이 정치적인 요소들과 기독교를 연결하는 거에 있어서 조심스러워하시는 것 같아요. 좋습니다. 일단 기도를 하루에 5시간 이상 하는 목사님이 이끌어준다면 거기서 시작된다 봅니다. 기도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 한 사람이 오랫동안 갖고 있었던 사고관이 바뀐다는 건 이제 영적 전투입니다, 이거. 그래서 강력한 기도가 필요하고 왜 기도가 또 있어야 되냐면은 정치하다 보면은 저도 정치에 미쳐 있는 사람이지만 기도와 이 성령의 인도 없이 정치만 하잖아요. 사람이 나빠져요. 되게 삭막해져요. 그리고 교회가 굉장히 정치스러워져요. 정치적인 행보에 가담할 수는 있어도 교회가 정치가 다가 되면 안 돼요. 그래서 무조건 기도를 많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히려 기도를 많이 해야 그런 것들을 분별할 수 있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 받는 길로 하나님이 문을 여십니다. 두 번째로 강조하고 싶은 거는 그래서 저도 그 청년부 간사를 하고 있지만 한국에서 저희 담임 목사님 항상 강조하시는 게 기도입니다. 제가 기도 안 하면 아마 목사님께서 제가 이렇게 하는 일을 허락 안 할 것 같아요. 근데 저희 목사님은 매일 저녁에 기도의 자리에 앉아 계세요. 매일 기도해라가 아니고 기도를 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로는 정확한 텍스트 자료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뭐 방송에서 많이 말씀드렸지만 웨인 그루뎀의 그 미국에서는 제목이 뭐죠? 그게 Understanding on 뭐 어쨌든 뭐 그런 게 웨인 그루뎀의 이제 이 성경과 정치라는 책이 굉장히 탁월합니다. 그런 텍스트들을 연구를 하셔가지고 한국의 눈높이에 맞게끔 이렇게 좀 책을 다시 쓰시거나 아니면 교육 자료를 만들으셔가지고 목사님들이 좀 주도를 해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목사님들이 커버링을 해줘야 그 다음에 탁월한 어떤 뭐 평신도 어떤 정치 전문가가 활동할 수 있는 무대가 만들어지거든요. 근데 목사님들이 이렇게 딱 커버링을 쳐주지 않고 일개 저 같은 강사가 와가지고 다 하잖아요. 영광을 다 가져가려고 해요. 교회 분열됩니다. 그래서 항상 목사님들이 먼저 스타트를 끊어줘야 된다는 거. 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